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분석하실 때, 프로젝트 하시면서 통계 분석하실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분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3주차였던 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3주차에는 이제 군지 표본 추출법, 그리고 표본 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기술 통계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군지 표본 추출법 하나 남겨놓고 이제 말았었는데요. 군지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단을 하위 집단 또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들로 나누고 일정 수 하위 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하위 집단 내 대상들을 모두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지 표본 추출법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본 프레임이 없어도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된 집단 내의 표본들이 인구 통계적 특성에서 동질적이다라고 하면 모집단을 좀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지표본 추출법은 그 충합표본 추출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충합표본 추출법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유사한 점은 모집단을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가운데서 표본 추출 단위를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요. 충합표본 추출에서 표본 추출 단위는 하위 집단이 아니라 각 하위 집단 내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하위 집단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각 하위 집단 내의 대상들은 동질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집 표본 추출에서 표본 추출 단위는 하위 집단 그 자체이고요. 군집 그 자체이고요. 이들 하위 집단, 군집은 서로 동질적이지만 각각의 하위 집단 내의 대상들은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군집표본 추출법의 대표적인 예가 지역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역표본 추출법은 하위 집단 구분의 기준으로 지리적인 구역이나 행정구역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나누고 이들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선출된 일정수의 지역 내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계적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속한 전체 대상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표본 프레임이 없어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 대상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편의, 바이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표본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표본 크기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적정한 최소 표본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면 표본을 딱 한 번만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한 번 추출한 표본의 평균 x바가 모집단의 평균, 뮤하고 일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토대로 모평균 뮤를 추정할 때는 이제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더해줍니다. 여기서 2가 이제 표본 오차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신뢰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추정된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는 데 대한 신뢰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신뢰 수준, 알파라고 하는 신뢰 수준에서 도출되는 구간을 신뢰 구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히 신뢰 수준은 이제 1-알파 곱하기 100%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신뢰 한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g 2분의 알파는
그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한 알파에 따른 신뢰 계수 집값을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스몰 n은 표본의 크기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다가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신뢰 구간 설정하면서 신뢰 한계를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이렇게 둔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용 오차 2는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본 오차 2는 신뢰 계수 g 2분의 알파와 평균의 표준 오차, 즉 시그마 오버 루트 n의 곱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식을 스몰 n 표본 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스몰 n은 g 2분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오버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 가능한 표본 오차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2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 1-알파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적정 표본 규모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 모평균을 모르면서 모표준 편차를 안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경우죠. 그래서 모표준 편차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G값 대신에 T값을 갖다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모표준 편차 대신에 S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최소 적정 표본 규모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n은 t 2분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s 제곱 오버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표본의 규모 또는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적정한 최소 표본 수를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긴 해도 실제로 이 방법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뭐 정말 정교하게 그 적정한 최소 표본 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이제 더 까다로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표본 추출 과정에서 표본의 규모 결정하는 그 단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조사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사 예산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 및 해석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기술 통계 분석이었죠. 그래서 기술 통계 분석은 우리가 예전에 이미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분석은 집중 경향치 그리고 산포도 이런 통계량을 통해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집중 경향치라고 하는 것은 자료 분포의 중심이 되면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고요. 산포도는 관측치들의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대상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집중 경향치로는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모든 관측치의 값들을 합한 후에 이를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 가지고 얻은 값.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집중 경향치이죠. 산술평균 이외에도 뭐 기하평균이라든지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화율을 갖다가 뭐 연간 변화율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하 평균의 개념을 기하 평균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기하 평균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변화율을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집중 경향치가 중앙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중앙치는 자료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관측치 값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값 또는 뭐 중위값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체 분포가 극도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나 순서 자료 또는 서열 자료에 많이 사용하는 집중 경향치 대표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술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중앙치는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 관측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산술평균은 모든 관측치의 값을 반영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측치들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
우리가 이런 값을 특이값 또는 이상치 또는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자료에 특이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치와 산술평균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술평균보다는 중앙치가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어도 산술평균과 중앙치를 함께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 경향치는 이제 최빈치입니다. 최빈치는 관측치 중에서 발생하는 빈도,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최빈치는 양적 자료, 정량적 자료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주로 이제 질적 자료, 정성적 자료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정성적 자료 중에서도 명목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과 중앙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 중에 명목 자료에 대해서는 집중 경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최빈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집중 경향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관측치들의 분포가 좌우 대칭에 가깝고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인 형태를 취할 때는 어떤 대표값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분포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래서 왼쪽 꼬리 분포 또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취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산술평균만을 집중 경향치로 선택하면 안 되고 중앙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집중 경향치를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특이값이 있는 경우에는 산술평균만을 대표값으로 집중 경향치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분포에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 특이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산술평균만을 대표값으로 선택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중앙치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중 경향치를 선택하실 때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집중 경향치 이외의 통계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산술평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뭐 분산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추정, 가설 검정 뭐 이런 통계 처리에 사용될 수 있지만 중앙치와 최빈치는 집중 경향치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다른 어떤 통계 처리에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포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산포도는 뭐 나타내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범위도 있고, 사분편차도 있고, 분산과 표준편차, 그리고 이제 변이계수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네, 먼저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과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장점은 계산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의 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오직 두 개, 가장 큰 값, 가장 적은 값, 이 관측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자료의 산포도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 경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값이 존재하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특이값이 존재할 때 불안정한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좀 찾아본 게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 편차는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늘어놓았을 때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 3, 4분위수라고 하죠. 그리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 1, 4분위수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 편차의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이값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집중 경향치로 중앙치가 사용될 때 산포도의 척도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4분 편차의 문제점도 범위의 문제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의 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오직 두 개의 관측치 또는 오직 두 개의 수, 3, 4분위수와 1, 4분위수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4분 편차도 집중 경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그 산포도의 척도를 쓰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은 각 관측치와 산술 평균의 차이,
이걸 편차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후에 그 평균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분산의 특징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산이 0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관측치가 평균과 같은 값,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분산의 장점은 모든 관측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순하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기보다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나타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표본 평균과 각 관측치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하고 관측치수로 나눠야 하는데 관측치수로 나누지 않는다 그랬죠. 관측치수에서 1을 빼준 값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표본 분산을 구하면은 모수인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산을 구하고 난 다음에 꼭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고요. 분산과 마찬가지로 각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분산은 제곱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측정의 단위가 원자료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료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그게 표준편차인데요. 그렇게 되면 측정 단위가 원자료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한꺼번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건 이제 변이계수입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산술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표값의 크기를 감안해서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13주차 강의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